최진우의 세상은 소리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침묵과 그 침묵을 깨는 불협화음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그는 불협화음을 병적으로 증오했다. 서울 외곽의 거대한 저택은 그의 요새이자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었다. 모든 가구는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으며 공기마저도 필터를 거친 듯 인공적인 고요함이 흘렀다. 그는 이 질서정연한 고독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차단한 채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은 침묵의 밤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완벽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그의 휴대폰으로 붉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차고 내 움직임 감지.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길고양이인가? 그는 이 성가신 침입자를 내쫓기 위해 실크 잠옷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는 두꺼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차고로 향하는 문을 열자 눅눅한 비냄새와 함께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애처로운 소리, 마치 갓 태어난 새의 울음 같기도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차고의 조명 스위치를 올렸다. 환한 불빛 아래 그의 수집품인 클래식 자동차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가 아끼는 검은색 벤틀리 옆 낡은 방수포 아래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방수포를 거칠게 걷어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멈췄다. 고양이가 아니었다. 날꽃대 묻은 바구니 5개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 붉고 쭈글쭈글한 갓난아기들이 저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아기.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광경은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의 완벽한 침묵의 요새, 그의 통제된 세계 한복판에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시끄러운 존재들이 5이나 나타난 것이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차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때렸다.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소음들을 끄집어내는 듯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휘청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 끔찍한 혼돈을 그의 세상 밖으로 치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그는 필사적인 생명의 외침을 들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5개의 작은 생명은 그의 이기적인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서 대신 그는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싸와, 네 무엇을 말입니까? 분유, 그리고 기저귀 아주 많이. 전화를 끄는 그는 망연히 서서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5개의 불협화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길고 외로웠던 침묵의 밤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최진우의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저택은 거대한 육아용품 창고로 변해버렸다.
김비서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브랜드의 분유와 기저귀, 젖병, 아기 옷들을 거실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그는 자신의 유능한 직장 생활 10년 동안 이토록 황당하고 난해한 임무는 처음이었다.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척하는 것이 비서의 제1덕목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다. 회장님, 일단 젖병을 소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설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 분유 먹이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설명서의 글자들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분유의 농도를 맞추는 것,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젖꼭지를 아기의 입에 물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재앙이었다. 배고픈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하나가 아닌 5개의 화음이 되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냥 먹이면 되잖아. 왜 안 먹는 거야? 그는 결국 폭발했고 김비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말렸다. 그들의 허둥거림 속에서 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분유가 쏟아지고 기저귀 포장지가 나뒹굴었다. 진우의 완벽했던 요새는 작은 침략자들의 등장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있었다. 다음 전투인 기저귀 갈기는 더욱 처참했다. 생전 처음으로 기저귀를 마주한 진우는 그 축축하고 불쾌한 물건 앞에서 잠시 이성을 잃었다. 김비서가 스마트폰으로 기저귀 가는 법 영상을 틀어놓고 필사적으로 중계했지만 그의 손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결국 그의 실크 잠옷 위로 아기의 소변이 울음을 터뜨리듯 쏟아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회장님, 경찰에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시는 것이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진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22. 3개의 숫자를 누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쳐서 잠이 든 아기들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의 세계에 이토록 무방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던져졌다. 그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들을 다시 차갑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없었다. 그의 안에서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람을 구해.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그렇게 강소연이 저택에 도착했다. 50대의 중년 여성인 그녀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것일과 완전히 녹초가 된 두 남자를 보고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혼돈의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정확한 온도로 분유를 타고 우는 아이를 품에 안아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품에 안기자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저택을 뒤흔들던 5개의 울음소리는 완전히 멎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에는 임시로 설치된 아기 침대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예전의 텅 빈 정막이 아니었다. 5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더해진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는 문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강소연은 아이들 곁에 흔들 의자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한 장면 같았다. 최진호는 안도감과 피로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세상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은 잠시 멎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진우의 저택은 작은 신생아실이 되었다. 강소연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수유 시간, 기저귀 가는 시간, 목욕 시간. 집안은 이전의 정막 대신 규칙적인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옹알이, 그리고 강소연의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로 채워졌다. 경찰의 방문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중년의 형사 2명이 그의 살균된 듯한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들은 원한 관계나 숨겨둔 연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진호는 무감각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10수년이 일과 집 밖에는 없었음을 설명했다. 그의 사생활은 너무나 깨끗하고 건조해서 형사들이 파고들 만한 아주 작은 틈조차 없었다. 결국 경찰은 며칠간의 탐문 수사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잠정적으로 수사를 보류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피해서 접근했고, 아기들이 담겨있던 바구니에서는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아주 치밀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다. 공식적인 수사가 벽에 부딪혔을 때 단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강소연은 아기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낡은 바구니들을 처분하려던 참이었다. 이제는 아기들을 위한 최고급 침대가 있었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싶어 바구니의 낡은 천안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작은 무언가가 걸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오르골 하나가 나왔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강소연이 내민 것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오르골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페인트는 벗겨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진우는 태엽을 감아보려 했지만 고장이 났는지 뻑뻑한 소리만 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오르골 뚜껑에 작게 새겨진 문양에 멈췄다. 물망초 꽃 한 송이. 그는 그것이 무슨 꽃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꽃 문양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았다. 기억나지 않는 아련한 슬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그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린 꿈의 잔상처럼. 아시는 물건입니까? 아니.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강소연을 내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오르골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경찰의 수사는 그에게 그저 성가신 절차일 뿐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 자신의 삶이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작은 오르골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침입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 그가 봉인해두었던 과거와 연결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을 버린 익명의 여자는 이제 그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라고.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부 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었다.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기업의 비공식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만 이용하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이었다. 나 최진우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어. 이 물건의 출처, 역사,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는
5명의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안의 작은 오르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침묵의 성에 이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알아내야만 했다. 사설 탐정의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최진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서를 좁기로 했다. 그는 낡은 오르골을 들고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고가구 수리 장인을 찾아갔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장인의 작업실은 톱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이것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장인은 오르골을 받아들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유심히 살폈다. 허허, 정교한 물건이군요. 기성품이 아니라 누군가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물건이야. 수리를 맡기고 작업실을 나서는 길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길모퉁이의 작은 꽃집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곳에 그가 며칠 전 이름을 알게 된 그 꽃이 있었다.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그 파란색의 작은 꽃송이들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딱딱한 숫자와 논리 대신 잊고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강소연의 보살핌 아래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집안은 아기들의 옹갈이와 장난감 소리, 분유 냄새로 가득했다. 이전에 그였다면 질색했을 그 소음과 혼돈 속에서 그는 문득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과거를 향한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음악실에서 그녀는 9살의 어린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건반을 두드렸다. 그녀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물망초를 가장 좋아했다. 저택의 정원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파란 물망초가 가득했다. 그녀는 어린 아들에게 꽃의 이름에 얽힌 슬픈 전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따뜻한 햇살과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그리고 물망초의 파란빛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은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교통사고, 한순간의 사고로 그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에서 소리와 온기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웃음을 잃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피아노 소리는 멈췄고 음악실 문은 굳게 잠겼다. 아버지는 정원의 물망초를 모두 뽑아버리고 그 자리를 회색의 돌로 메워버렸다. 그에게 소음과 혼돈은 행복했던 과거의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방아쇠였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갈망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것만이 상처 입은 어린 아이였던 그가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르골 장인이었다. 다 고쳤네.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곡이야.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장인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에 먼지 낀 침묵 속에서 장인이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잠시 후 맑고 청아하지만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띵, 동, 댕.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곡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어린 아들인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주었던 자장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그와 어머니 둘만의 비밀이었던 멜로디.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멜로디는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어머니의 미소, 따뜻했던 그녀의 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모습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과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를 덮쳤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픔에 잠긴 한 남자의 어깨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끝나고 작업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진우에게 그 침묵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절박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누구야? 내 어머니의 영혼을 손에 쥐고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야? 오르골의 비밀은 최진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설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며 밤마다 수리된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었다.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저택에 찾아온 작은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소연의 능숙한 보살핌 아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아이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서툴렀지만 이제는 우는 아이를 보고도 더 이상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 기묘한 평화는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회장님, 인터넷을 보셔야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그의 저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기 침대 5개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은둔의 백만장자 최진우. 그의 저택에 숨겨진 비밀은 미스터리의 아기 침대 5개.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가득했다. 그의 숨겨진 여자 문제 혹은 그가 비밀리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의 저택 앞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모든 혼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홍보팀의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변호사에게는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저택의 모든 커튼은 내려졌고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가 막지 못한 침입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굳게 닫힌 저택의 철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침없이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이었다. 몇 년간 의절한 채 지내온 아버지의 등장은 그 어떤 기자들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최 회장은 거실에 늘어선 아기 침대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아들인 진우를 본체 만취하며 강소연에게 턱짓으로 나가보라고 명령했다.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추태냐?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지 모를 애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보라는 개냐?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이야. 분명 저 애들 어미가 돈을 노리고 벌인 짓이겠지. 아닙니다. 진우가 낮게 대답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최 회장은 언성을 높였다. 내 놈이 내 어미를 닮아 쓸데없이 감상적인 구석이 있는 건 알지만 이건 경우가 달라. 당장 저 애들을 최고급 보육시설로 보내. 내가 언론을 막고 이 스캔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한 달 전에 최진우였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말에 따랐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장가를 품고 있던 낡은 오르골을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그의 미래와 연결된 그가 풀어야만 하는 숙제였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진우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최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아들의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고하고 낯선 빛을 띠고 있었다. 지금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들은 제가 보호합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전례 없는 반항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잠시 아들을 노려보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선택해라. 저 애들을 버리고 네 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저 애들과 함께 이 집안에서 내쫓기든지 그룹이냐 아니면 저 정체불명의 갓난쟁이들이냐 선택은 내 몫이다. 최후 통첩이 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철권과 어머니의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자신에게 운명처럼 맡겨진 5아이의 삶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최 회장이 남기고 간 최후 통첩은 저택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최진우는 창밖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익숙한 세계와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세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예전의 그였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아기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숨을 내쉬는 5개의 작은 생명. 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작은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의 선택을 내렸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신경 쓰지 않고 저택 안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바로 아빠 되기라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주식 시세표 대신 아이들의 특징을 빼곡히 적은 도표가 붙어 있었다. 하나 울음소리가 가장 우렁참, 둘리귀 뒤에 작은 점이 있음, 셀이 잠잘 때 항상 주먹을 쥐고 잠, 내리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감, 다솜 유독 오르골 소리에 반응함. 강소연은 그의 그런 분석적인 육아 방식에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그의 눈에 서린 진지함을 읽고는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진정한 변화는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그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막내 다솜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강소연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진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소연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며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쉬고 계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가겠소. 그는 밤새도록 아픈 다솜이를 품에 안고 병실을 지켰다. 작은 아이의 뜨거운 천이 그의 셔츠를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아이는 칭얼거리며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자장가를 서툰 음정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일생을 통틀어 가장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이틀 무렵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내렸다. 아침 햇살 속에서 곤히 잠든 다솜이의 얼굴을 보며 진우는 밤새 겪었던 지독한 피로와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감정을 느꼈다.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무치도록 애틋한 감정.
그것이 바로 부성애라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어머니,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저택의 모든 CCTV 기록을, 지난 1년치를 통째로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버려졌던 그날을 전후로 혹시라도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십 시간의 지루한 영상과 씨름하던 그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아이들이 발견되기 몇 달 전의 영상이었다. 저택으로 꽃을 배달하러 온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배달을 마친 후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정원 한쪽에 그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가꾸어 놓은 작은 물망초 화단을 향해 걸어갔다. 카메라의 각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젊고 앳된 얼굴. 그녀는 물망초를 바라보며 아주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가 바로 그가 풀어야 할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이라는 것을. 미스터리는 마침내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최진우는 CCTV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을 캡처해 사설 탐정에게 넘겼다.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이 여자를 찾으시오. 이름, 나이, 과거, 모든 것을. 탐정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영상에 찍힌 배달 트럭의 등록 정보를 통해 그들이 1년 전에 폐업한 작은 꽃집을 찾아낸 것은 어렵지 않았다. 탐정은 수소문 끝에 꽃집 주인이었던 노부부와 연락이 닿았다. 노부부는 사진 속의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 서연이.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음악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마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착하고 성실했지만 항상 어딘가 슬퍼 보이는 아이였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었나. 그녀의 이름은 민서연. 그녀는 몇 달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노부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탐정의 보고를 받은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 주소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의 가파른 언덕 동네였다. 그는 탐정과 함께 서연이 살았다는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집주인 할머니는 월세가 몇 달째 밀렸다며 문을 열어주면서도 혀를 찼다. 쯧쯧,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야반도주라도 한 건지. 녹슨 철문이 열리고 서연의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방은 아주 작고 초라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중고전자 키보드. 그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듯 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필기된 화성학 교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연주회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진우는 그 포스터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 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열었던 독주회 포스터였다. 포스터 속 그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오르골, 어머니의 자장가, 물망초, 그리고 이 포스터까지. 탐정이 방을 둘러보던 중 낡은 책상 아래 살짝 헐거워진 마룻바닥 한 칸을 발견했다. 그들이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 대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먼지 쌓인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문으로 마지막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그 낡은 노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진우는 낡은 옥탑방의 먼지 쌓인 바닥에 앉아 민서연의 일기장을 펼쳤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바싹 마른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오래전의 과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X년 X월 실. 오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오르골을 다시 꺼내보았다. 우리 어머니가 최진우 회장님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피아니스트였던 사모님께 직접 선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사모님은 내 어머니에게 이 오르골의 멜로디는 아들 진우를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자장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평생 이 오르골을 보물처럼 아꼈다. 나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내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다정한 사모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다. X년 X월 실. 의사 선생님이 내 뱃속에 5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5. 나는 기쁨보다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고아로 자란 나는 나만의 가족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래서 외국의 이름 모를 기증자에게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을 원했다. 그런데 신은 내게 너무나도 가혹한 축복을 내리셨다. 내 낡은 옥탑방만큼이나 위태로운 내 인생에 5명의 아이라니. X년 X월 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나에게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어째서일까? 내게 5개의 기적을 안겨주신 신은 왜 그 기적을 내 손으로 단 한 번도 안아볼 수 없게 하시는 걸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아이들의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엄마가 되어버렸다. X년 X월 실. 나는 곧 태어날 내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게는 아무도 없다. 보육원, 그것만은 안 된다. 내 아이들이 나처럼 세상에 홀로 던져진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5 아이가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도 없다. X년 X월 실. 오늘 꽃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진우 회장님의 저택에 갔다. 그 집 정원에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던 푸른 물망초가 가득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정원에 서 있는 최진우 회장님을 보았다. 그는 지난밤 불었던 거센 바람에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새의 둥지를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시 나뭇가지 위로 올려주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냉혈한 백만장자가 아닌 외롭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를,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들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아주 이기적이고 미친 결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 페이지, 최진우 회장님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의 완벽했던 세상에 제가 감히 5개의 혼돈을 들여놓았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지우는 저를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선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따뜻했던 어머니를 닮은 당신이라면 내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낡은 오르골을 남깁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주셨던 작은 온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과 아주 먼 인연이 아님을 알려주는 저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저라는 여자는 증오하더라도 제 아이들은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사랑과 희망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최진우는 일기장을 닫았다. 어느새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자의 숭고하고도 절박했던 모성애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가 짊어져야 할 신성한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떠넘겨진 짐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언을 지켜야만 했다. 최진우는 밤새 민서연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마침내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 대신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5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강소연에게 말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사무실, DH그룹의 심장부였다. 최 회장은 예고 없이 나타난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맞았다. 결심은 섰나 그 쓸모없는 것들을 치우기로 진우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민서연의 낡은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이것부터 읽어보시죠. 최 회장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미세하게 변해갔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선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일기장을 다 읽은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다. 어리석은 여자의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아닙니다.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와 민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책임져야 할 제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버는 법은 가르쳐 주셨지만 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상속 관련 서류들을 아버지 쪽으로 밀었다. 이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릴 겁니다. 정식으로 입양해서 제 아들, 아니 제 딸들로 키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민서연 씨의 이름으로 미혼모를 돕는 재단을 설립할 생각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룹의 후계자 자리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폭탄 선언의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을 아들이 고작 핏줄도 섞이지 않은 갓난쟁이 5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눈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더 이상 아버지의 허락은 필요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5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의 모든 추측성 보도를 막고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벽을 쳤다. 그리고 그의 사제를 털어 두 어머니를 기리는 물망초 재단의 설립을 준비했다. 며칠 후 그의 집으로 아버지의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진우는 그것이 자신이 서명해야 할 상속 포기 각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그가 밀어냈던 상속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최 회장의 필체로 보이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과 병원장의 이름과 그의 개인 연락처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보낸 서툴고 무뚝뚝한 화해의 손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최진우의 저택은 더 이상 침묵의 요새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5명의 작은 천사들이 내는 웃음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장난감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최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5 쌍둥이 아빠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한때 서류에 사인만 하던 그의 손은 이제 아이들의 작은 신발끈을 메어주는데 더 익숙해졌다. 어떤 소음도 견디지 못했던 그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소연은 이제 단순한 보모가 아닌 아이들의 할머니이자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그가 설립한 물망초 재단은 민서연과 그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수많은 미혼모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민서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가 남긴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햇살 좋은 좋은 오후였다. 진우는 정원에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가꾸던 작은 물망초 화단은 이제 5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파란 꽃들 사이를 오가며 나비를 잡으려 애썼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맑고 청가한 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제 그 멜로디는 더 이상 그에게 슬픔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평화로운 달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민서연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그 사랑이 다시 5아이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았다. 침묵과 질서로 가득했던 그의 완벽한 세계.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1년 전 차고에서 울리던 그 낯선 소음은 그의 인생에 들이닥친 불협화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한 구원의 서곡이었다. 그때 풀밭 위를 걷던 다솜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이는 울지 않고 아빠를 보며 배시시 웃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아이를 안아 일으키자 다솜이는 그의 목을 작은 팔로 꼭 껴안았다. 다른 네 아이도
아빠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는 5명의 딸들에게 둘러싸여 햇살 가득한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입게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을 찾았다.